삼성전자가 ARM, 뭐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게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지금의 시장 성격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유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이 되게 그 증권업계에서 오랫동안 또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좀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진짜. 특히나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한 날이 9월 FOMC 결과가 나와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가까이 급락을 네네. 했고 우리나라 장 또한 장중에 거의 한 2% 가까이 빠지다가 그래도 약간 좀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네네. 마무리 짓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혼란스러운데 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보는 대로 흘러만 간다면야 좋겠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그냥 한 대 세게 맞고 들어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제 좀 보약 먹고 링겔 먹고 막 이렇게 좋아졌는데 네. 지금은 좀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더 때리고 또 일어날만 하면 한 대 더 때리고 그러니까 계속 뭐랄까 잽을 계속 때려가지고 더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고 계속 연타가 들어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힘든데 그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은 사실은 똑같아요, 분위기가. 이번에도 뭐 이제 0.75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정책금리 뭐 목표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내년 점도표가 이제 4.6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단 좀 더 올라간 케이스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3.25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 뭐 한 0.5, 0.5 올려도 4.25 정도 되니까 한 번 더 내년에도 또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고 뭐 네. 아니면 0.25씩 뭐 내년에 한두 번 상반기 전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4.1 막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2년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 좀 더 오를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뭐 사실 2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과거에 1977년 이후로 미국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현상이 나타난 적이 7번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이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라고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애써서 이제 파월은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침체에 가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경기 침체를 용인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인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볼커 시대, 네. 그때를 이제 모사해서 이제 파월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강하게 잡고, 그 다음에 한번 잘 빠져나오긴 했지만, 일단 궁극적으로 파월은 물가와의 파이터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역할에 되게 충실한 거죠.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상관은 사실은 없고 파월은 뭐 물론 항상 시장이 망가지고 나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돈 빨아들이니까. 그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에 돈 넣어놔도 4%는 나오는데 여기다 투자해서 그거보단 더 나와야지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메리트를 찾지 못하니 자금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또 그 메리트를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쏠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때 투입되는 자금에 비해서 뭔가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적은 기업들은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융비용 부담이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이자 부분이 좀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배당을 뭐 나한테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말하면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뭐 기술주, 성장주라고 보통 말하는 섹터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든 구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은 그거보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경기가 좀 망가지더라도 뭔가 이런 자산에 이렇게 업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눌러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힘든 부분인 거고 이게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우려감이 더 시장을 더 옥죄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파월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하는 얘기 그대로 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가 2%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더 거기서 또 예민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지금의 트렌드, 박스권이잖아요. 이 박스권의 종목 장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관에 한정된 자금이 쏠린 자금이 있는 그곳, 요 안에서만 조금 활발한 흐름. 특히 요새 보시면 엄청난 개별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들이 뭐랄까요? 약간 세력형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별주들 쪽으로 많이 쏠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뭔가 M&A 이슈? 뭐 이런 부분. 사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웬만큼 자금이 있으면 M&A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거 조금 매집한다더라. 그럼 막 몰려가고, 지난번에 뭐 고려아연도 지분 경쟁, 영풍이랑 뭐 이제 날 수 있다더라. 네네. 그럼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더라. 그래서 또 오르고, 뭐 아까 보니까 무슨 하나제약인가 하고, 삼제약인가 무슨 제약인데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분 차이가 대주주랑 뭐 0.몇%밖에 안 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누군가는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종목들이 좀 개별주 성향으로 좀 흐르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관은 뭐 그런 걸 사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대형주를 건드려봤자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으니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확실히 정책이 밀어주거나 시장에 업황이 밀어주거나 이런 쪽으로 계속 쏠림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의 시장 흐름은 이런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안에서 다 뺑뺑이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 빼고 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직까지는 죽을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이 그나마 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시장 트렌드도 맞고, 바이든의 그 IRA법에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서도 맞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도 맞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지금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금리가 이번에 0.75 올리고 다음번에 올해 2번 남았잖아요. 0.5, 0.5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인상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인상폭은 상당히 제한적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제한적인 인상폭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그쪽에 배팅하기보다는 여기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더 추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돈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에 뚫어버리던데요,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넘어버렸잖아요. 여기가 막혀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뚫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도 뭐 계속 주식 갖고 있으면 환차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요새 외국인들 보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주식을 미친 듯이 팔지 않아요. 이미 다 팔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기관이 더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제가 외국인이라면 어머 이 환율에 이렇게 싼 우량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다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뭐 한 번, 두 번 올리겠지만 폭이 작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추가 메리트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금리를 안 내릴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라면은 돈이 돌아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좀 연말까지 정도만 고생하면 그 뒤로는 지금 정말 힘든 주식들이 오히려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큰 자금들이 들어오면 다시 또 선호될 수도 있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시장 리딩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새롭게 부상하는 테마 이런 쪽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미국이 막 급등락을 해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조금 맞아요. 네. 네, 나타나는 흐름? 2300선은 좀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지수는 지수대로 좀 커버가 되고 있으니 그래도 지수 관련주는 좀 매매하는 게 쉽지 않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관이 리딩하고 있는 섹터,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 일단 빼고 지금 원이 좀 약간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가격 유럽 하고 이제 뭐 운임 뭐 많이 올라가고 뭐 LNG선 모자라 이러면서 오늘 조선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다시피 뭔가 뉴스의 이슈에 계속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반응을 하는 섹터가
지금 주도주인 거잖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슈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주도주가 아닌 거잖아요. 네. 요새 보시면 반도체 뭐 이거 이래서 좋네 저래서 좋네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와도 반응조차 없잖아요. 뭐 삼성전자가 뭘 했네 뭐 했네 반응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ARM 뭐 인수 뭐 이런 얘기 뭐 얘기 나오고 뭐 손정이랑 뭐 저쪽 얘기 나와도 그게 뭐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100조 나던데 오히려 그거에 더 초점이 많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뭐 초대형 M&A야 뭐 이러면서 막 탄력받았겠지. 그때는 또 반도체가 잘 갈 때였겠지. 돈이.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성격을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시장의 성격을 알아야 돼. 시장의 성격을 모르면 아무리 우량주를 사봤자 우량주가 움직이질 않아요. 예전에도 보면 지수가 2000포인트였을 때 뭐 지수가 500부터 시작해서 2000포인트까지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도주가 완전히 달랐어요. 놀고 있는 자동차는 정말 하나도 안 움직인 적이 있었고 또 2000에서 예전에 한 3000 얼마 갔었을 때는 네. 또 차화정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한번 날아갔었고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의 성격에 맞는 종목을 해야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잘 버틸 수가 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리 우량주라고 들고 있어봤자 나는 이상하게 뭔가 좀 시장에서 소외된 느낌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걸 팔고 바꿔 하더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데 팔고서 포스코 케미칼 살래 그러면 쉽게 손이 가시겠어요?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제 뭐 맞다 하더라도 막상 하라고 하면 그 못할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이 아까운 걸 이제 팔아가지고서 저걸로 샀다가 괜히 저거 빠지면은 나는 양쪽으로 손해하냐 막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고서도 몇 달이 이미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더 늦은 것 같지. 그러니까 뭐 그거 있잖아요. 박명수 명언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라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라고.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살짝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현금이 있다라면은 저는 뭐 사라고도 권할 수 있는데 있는 주식 망가진 걸 팔고 마이너스 뭐 한 30-40% 되는 걸 팔고 바꾸라고는 저조차도 좀 말하기가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뭔가 바뀔 때, 확 바뀔 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때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뭐 오히려 막 지금 부분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3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보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언제 협상 딱 돼서 아침에 자고 했더니 전쟁 끝났대 이런 말도 올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쉽게 좀 발을 빼지 못하고 왜냐면 지금 팔면 뭐 딴 거 살 것도 없고 그죠? 막상 팔아서 현금 갖고 있어봤자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팔지는 못해도 그냥 들고는 있어서 계속 빠지는 한이 있어도 뭔가 새롭게 추가 매수를 하기는 또 그 종목들한테는 쉽지 않고 근데 내 종목은 이미 많이 물려있는데 새롭게 잘 가는 종목들을 지금 살려니 주식수는 많이 늘어나고 괜히 현금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되실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한테 수익을 주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종목,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파월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고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사실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뉴스를 계속 돌려막기 하는 느낌? 뉴스 돌려막기 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요. 러시아. 맞아요. 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한 번 나오고. 유럽 지금 천연가스 계속 부족하니까 재고 축적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계속 더 배로 실어 나르겠지.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또 아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사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서 계속 재탕, 삼탕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해당 섹터를 계속 이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어떤 팁을 드리자면 더 이상 주도주의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가 먹히지 않은 시점. 그때는 그 주도주를 줄이거나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그 악재가 더 이상 그 하락 종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 뭐 삼성전자는 막 난리치고 하이닉스에 5만 악재가 다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가 않는 시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그때 바닥이다라는 느낌?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서 좀 이렇게 시속 게임 하듯이 좀 균형점을 좀 찾아가신다면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지금이 박스권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연말까지 한 0.5%씩 2번 올리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중립금리까지는 거의 도달을 하니까 내년에 그래봤자 뭐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이나 2번 올리고 말 거니까 그때쯤이면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막 추가적으로 막 대폭락이 일어나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도주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지금 우리가 다 물려있는 대형주들 그 부분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기술주 성장주,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섹터. 네. 다 코로나 시대 때 다 대박 쳤던 섹터들이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시대 때 어마어마한 대박을 쳤던 섹터가 그 뒤로도 계속 대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있는 것부터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카카오가 이 정도 빠졌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만 원 깨면은 그래도 좀 싼 편이지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택도 없이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빠져야지만 사실 종목들이 바닥이 나오는데 사실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안 가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 종목들을 사서 올려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금도 한정이 되어 있고 네, 지금 새로운 자금이 크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정된 자금으로 기관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쪽만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도 지금 빅테크주도 다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또 연동을 하고. 사실 주식을 저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쉽게 하려면 미국에서 잘 가는 섹터랑 똑같은 걸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보면은 리튬 섹터주들도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리튬 엄청 많이 갔는데 미국의 앨범아리라고 하는 그 리튬 회사도 주가가 막 신고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고. 사실 미국에서 비트코인 막 날라가고 난리 났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게임주들, 뭐 NFT 관련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그렇게 연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잘 가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못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좋다고 그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도 똑같이 안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자동차 좋으면 국내 자동차 사는 거고 미국에서 플랫폼 좋으면 국내 플랫폼에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바라보는 곳이 똑같아요. 큰 자금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금이 이쪽을 따라가야 수익을 내지 이 자금은 나 혼자 이쪽을 가면 수익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잘 가는 섹터주들을 모사해서 이머징 시장 쪽에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 가서도 손실 많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약간 시장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금리와의 관계 그다음에 수급,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장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는 힘의 방향성을 개인들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순리적으로 좀 따라가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건 싸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살다 그렇게 싼 주식을 못 봤는데 아무쪼록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많이 물려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특히나 이제 방금 카카오 네이버 막 네. 최근에도 주가 보니까 계속 52주 친저가 네. 그렇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약간 매크로 환경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미국에서 약간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네. 사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물론 수익이 다 나는 기업들이에요. 수익 잘 나오죠. 당연히 수익이 안 나진 않지만 그동안 주가가 오른 거에 맞춰서 자꾸 눈높이가 높아져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좀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사실 그런 기업들은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더 강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사실.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뭔가 원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랑 별로 상관없고 환율이랑도 크게 상관없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는 뭐 금리랑은 분명히 연동을 합니다만은 왜냐면
투입은 계속 되는데 나오는데 시간이 몇십 년씩 걸리니까 그렇죠. 바이오들은 그렇게 다 치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경기랑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경기 침체로 들어갔을 때는 그 기업들이 오히려 좋아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정말 실제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면 제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시대 때 각광받았던 섹터들 쪽으로 돈이 이동하기에는 다른 섹터들의 돈의 쏠림이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업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되고 돈이 또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정된 돈으로 기관화 장세잖아요. 지금 기관화 장세에서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 선진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모사해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진국에서 정말로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여주면 뭐 메타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주면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가 안 움직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사야 되는 시점은 미국에 있는 선진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다. 그때까지는 사실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섣불리 사기보다는 좀 대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계속 뭔가 좀 나만 소외되는 느낌? 그다음에 시간 가치 훼손이 상당히 또 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주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종목 진짜 바닥이다. 막 이래서 살 때가 많아요. 네. 계속 바닥을 몇 달을 가요. 바닥은 맞는데 그 상태로 오래 간다? 네. 계속 바닥을 몇 달을 가요. 네. 지쳤잖아요. 네.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죠. 팔아요. 그때부터 가더라고요. 맞아. 불문율. 네. 그러니까 주식은 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닥을 보이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 바닥을 손절선으로 해서 매수를 하면 사실 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시작할 때 사야 내가 수익을 바로바로 낼 수 있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일주일 전에 사가지고서 100% 수익이 났는데 누군가는 1년 전에 사가지고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같은 종목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1년 전에 산 사람은 1년 동안 계속 이런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 산 사람은 바로 가기 전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수익률을 딱 먹는 것처럼. 그래서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쌀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굳이 조금 한 10% 20% 덜 먹더라도 갈 때 사야지 나의 시간 가치 훼손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도주, 뭐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뭐 테마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 말은 쉬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또 선별해서 들어가기가 사실 또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걸 누가 모르냐? 알아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까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력이 있는 섹터에 물려야지만 나중에 빠져나올 기회도 항상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라.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시피 항상 좀 싸 보이는 종목에 대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종목이 갈 때까지 기다릴 때 내 고통도 같이 수반된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좀 그쪽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유동성이 보강될 때 이럴 때 좀 보시고 특히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는 느낌 확신이 들 때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섹터 방금 말씀하시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상당히 싼 종목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일정 기간은 좀 횡보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호흡이 기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맞아. 지금 정말 좀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정말 주도주가 될 만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좀 뭔가 이슈가 될 수 있고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리오프닝 관련주들, 소비주들 보시면 아무도 안 살걸요 아마? 근데 그 최근에 약간 뭐 실내 마스크 그 해제한다고 하면서 약간 네, 탄력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쪽을 계속 보는 이유가 리오프닝 섹터주들 중에서도 지금 바닥이고 앞으로 확실히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지금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화장품 주식들이 좀 오르긴 했지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 화장품은 오르는 건 좀 단편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 경쟁 시장.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뭐 200만 원 갔다가 빠지기 시작한 걸 보면은 그때도 10년 사이클이 다 끝나면서 빠지기 시작한 건데요. 지금 너무 과다 경쟁 시장이고 예전에 화장품이 잘 갈 때는 중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좋아하고 맞아요. 제가 상해 북경 놀러 갔을 때 뭐 이니스프리 매장이 막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밖에서 설화수 막 이런 거 막 행사하고 마몽도 뭐 라네즈 뭐 이런 거 하고서 대단하다 막 이랬을 때인데 그때가 제일 잘 나갔을 때고요. 그 뒤로는 중국에 뭐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컬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없을 때는 뭐 샤넬이니 뭐 그다음에 랑콤이니 뭐 에스테 로더니 이런 걸 많이 썼지만 그 뒤로 국내 좋은 브랜드들이 생기니까 국내 브랜드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로컬 브랜드가 많이 커지고 아예 살 거면 샤넬이나 막 이렇게 비싼 정말 명품스러운 화장품들을 쓰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안 좋아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파워 있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중소형 화장품 회사에 좀 랩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 회사들이 내 얼굴에 맞고 나한테 맞는 그런 좋은 성분만 갖춰 있는 화장품들을 사서 조합해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고 사지 않아요, 지금 화장품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데 싸다고 사봤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M&A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가격 워낙 싸니까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서 이벤트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화장품을 산다 그러면은 이제 ODM, OEM 적어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더 바를 수는 있으니까 그죠? 립스틱은 좀 더 팔리겠죠? 네네. 그죠? 그동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클리오 같은 이제 색조들이 좀 잘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콜마 이런 쪽들이 좀 좋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싸 보이는데 사야 된다면 저는 여행주. 여행주? 네. 여행주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이 정말 최악이에요. 항공편이 없어서 지금 못 나갈 뿐이지 환율이 지금 비싸서 많이 못 나갈 뿐이지 요것만 조금 개선되면 확실히 나간다. 그쵸. 지금 제 주변에서도 나가려고 막 대기한 사람 좀 많아요. 하와이까지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면. 유럽 간 사람들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3년을 참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비싸도 간다가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증편만 되면은 여행 손객은 많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 지금은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이 되니까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만큼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만큼까지 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코로나가 줄어들고 뭐 새로운 이상한 또 전염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바이든이 이제 코로나 이제 종식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과 연결. 이제 미국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따라가야 돼요. 미국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끝났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시진핑도 이제 다시 재집권하면 봉쇄 좀 풀겠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리오프닝이라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뭐 카지노, 여행, 그다음에 항공, 네. 그죠? 그다음에 면세점,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다 마찬가지겠고 섬유의복 이런 쪽들도. 그래서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악인 섹터 중에서는 이제 여행주. 그래서 뭐 하나투어나 뭐 이런 쪽들 괜찮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항공은 좀 저가 항공. 요새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봐야 알겠지만 뭐 진에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정이 들어오면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조정이 들어가면 좀 한번 해볼만 하다. 죽지는 않을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지노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좀 덜 올라온 거 찾으면 뭐 롯데관광개발은 좀 덜 올라왔어요. 파라다이스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의 카지노 좀 덜 올라왔고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면세점만 따진다면 저는 그냥 면세점은 지금 좀 힘들어요. 환율 때문에 힘들고 전체적으로 힘든데 호텔 신라는 지금 호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3분기에 실적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성수기였잖아요, 여름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면 뭐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긴 또 어렵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 뭐 면세점들은 사실 좀 갈 길이 멀어요. 공항 면세점 뭐 철수한 것들 다시 뭐 입찰 보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뭐 일단은 막 난리 났었을 때는 특허료 많이 주고 막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그 비싼 돈 계속 지불하면서 텅텅 뭐 이렇게 비어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러지 않고 또 나중에 뭐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계속 면세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좀 뭔가 좀
쉽게 온라인에서 구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출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에 살 수 있게 해주고 바리바리 싸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와야 되는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도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고 입국할 때 이게 불편해서 안 가려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번거롭죠. 사실. 4인 가족이 한 번 갔다 오면 100만 원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검사 비용이. 근데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좀 여행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행주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호텔신라 같은 그런 면세점류들 하고 뭐 빠질 때마다 좀 보신다라면은 여기는 더 망가질 수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들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오프닝 중에서는 뭐 필라홀딩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신발, 뭐 테니스 쪽도 있고 아쿠슈네트 해서 타이틀리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요새 영업무역 장난 아니게 많이 가고 있어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 환율 효과를 봐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도 그렇구나. 있고 아웃도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한세 시럽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한세 시럽 영업무역은 다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제 시장은 최악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환율 효과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소비주도 완벽한 내수 소비주들은 안 좋아요. 유통주들 지금 롯데쇼핑이니 이마트니 이런 것들은 진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확실히 뭔가 정책이 바뀌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같은 소비주를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필요하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건 싸다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요새는 좀 기계 섹터주들도 올라왔다가 좀 조정받았지만 기계 건설 기계 섹터 건설 기계 네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전쟁은 끝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재건 들어갈 거잖아요. 그 재건 시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들하고 해외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건설 기계 섹터주들 이런 쪽들도 좀 최근에 조금 살짝 올랐다 좀 빠졌는데 흔들 때 좀 이번에는 좀 짜잘한 거 말고 이런 쪽들 좀 큰 회사 하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 좀 하는 거 좋고 사실 뭐 네옴시티도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주도 만났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빈살만도 뭐 10월달, 11월달 온대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것도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테마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다가 국내는 건설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안 좋아. 최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건설보다는 해외 쪽에 또 중동 쪽에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기계. 뭐 요런 정도? 그다음에 뭐 두산마켓은 진짜 싼데 살다 그렇게 싼 주식을 못 봤는데 실적 대비해서 안 움직여요. 실적은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좋아졌는데 주가는 그대로. 뭐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지금 매크로 장세여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겁기도 하고 주식수가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그러니까 건설과 기계 섹터 이런 쪽들도 한번 살펴볼 만하고요. 뭐니 해도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라면은 뭐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돈이 들어온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빨리 종목을 바꿔줘야지. 기존 트렌드의 종목들은 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망가져 있는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도 여전히 잘 가고 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쪽도 계속 트렌드에 맞다. 그리고 뭐 일부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싸 보이는 종목들도 해당 섹터 내에 많이 있고요. 뭐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중국 봉쇄 풀리고 나면은 중국이랑 또 얘들도 미국 향도 많이 있어요. 고객사가 다 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뭐 지금 자율차도 지금 요새 분위기 좋거든요. 자율차도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그런 부분들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라면은 사실 뭐 섹터보다는 뭐 종목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지금 섹터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종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종목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다 안 가지는 않아요. 가는 종목은 또 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파크 시스템즈 이것도 진짜 많이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좀 이슈들 생기고 실적 좋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혼자 잘 올라와요. 네, 그리고 ISC 같은 경우는 최근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혼자서 잘 치고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반도체 쪽은 뭐 비메모리 후공정 섹터주들 이런 쪽들 좀 좋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또 삼성 아리백이랑 상관
에서 본다라면은 관련주들 좀 찾아보시면 최근에 유니센 같은 경우 스크러버 업체들 네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이제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책 모멘텀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이랑 거래를 한다면 그 기업의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가는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을 잘 선택해 보시면 생각보다 의외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량주, 대형주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시장의 트렌드와 정책의 변화에 맞게끔 종목을 좀 골라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오프닝도 좀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주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라면은 종목을 고름에 있어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개별주는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싸 보이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M&A 노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정말 알짜 기업인데 실적 진짜 좋은데 너무 시장에서 소외되고 저평가돼 있다. 이런 기업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놓으면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갈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장이 또 그런 종목들을 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돈으로 뭐 세력형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을 피킹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게 좋으니까 싸 보이지만 지금의 물줄기가 변하고 있는 그 변화되는 쪽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악이지만 건설과 건설기계 섹터와 또 리오프닝 섹터 네. 이 안에서 조금 해답을 찾아보시면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2차 전지 거의 원탑은 최근에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약간 후발로 올라오는 애들이 최근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계속 광물을 들여오는 계약들을 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싸고 괜찮은 주식들이 널렸네요. 정말 돈만 있으면 꼬아가지고 막 사놓고 한 1년 기다리고 싶기는 한데 근데 뭐 사람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보면 내년에 더 큰 침체가 온다. 대부분 다 분위기가 그렇긴 하죠. 2천 깨진다. 그죠? 이건 뭐 시작도 아니다. 부동산 더 빠져야 된다. 맞아요. 네. 뭐 자산법을 꺼져야 된다. 사실 뭐 주식시장의 자산법은 너무 심하게 많이 꺼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꺼졌죠. 네, 부동산은 그래도 뭐 더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식시장은 충분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계속 자산이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부동산은 계속 빠진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자산이 자꾸 쪼그라들어. 근데 지금 은행에 빌린 돈에 이자는 계속 더 내야 되는데 주식하라면 주식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빠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돈이 이쪽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이쪽이 좋아야 이쪽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이제 부동산 빠지고 이런 부분이랑 주식시장도 같이 다 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계속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좋다고 할 때가 항상 보면은 저점일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이 최악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때 가서 주식시장이 바닥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더 먼저 나타났던 것 같아요, 항상. 왜냐하면 곡소리 날 때 막 저희 주식 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 지금 장난 아니게 곡소리가 나는데 뭐 설마 내년에 한 번 더 곡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시장은 되게 뭐랄까요? 영리하다고 그래야 되나? 돈이라는 게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영화 보면은 제목이 이제 머니 네버 슬립스 였었어요. 네. 거기 이제 주인공이 막 오토바이 타고 안 보셨었나? 안 봤어요. 네. 저는 봤었는데 그 영화 보면서 그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보면서 저거 두카키네. 엄청 비싼 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보고 그랬었는데 머니 네버 슬립스. 돈은 잠들지 않아요. 결코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 돈이 따라가는 방향성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외국인이 카카오 팔고 네이버 팔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있는데 그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외국인들과 난 반대로 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되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뭐 겸손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겸손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큰 돈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이기려고 하면 내 머리가 깨지지 내가 그 돈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항상 그러거든요. 와, 이 주식 정말 싼데. 말도 안 된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그쪽을 계속 매도를 하면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큰 돈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흐름은 기관화 장세에 맞는 아직까지는 태조 2방까지. 네. 태조 2방까지 아직 있고요. 오늘 좀 아쉽지만 좀 네, 하고. 거기까지는 좀 있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이제 리오프닝 주들하고 네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네온 관련주들 이런 쪽들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 아직까지 안 올라온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우량주들한테서 좀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룸들이 좀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자금이 쏠리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튬 가격 상승.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엘보말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 네. 뭐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중에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좀 볼만한 주식이 있을까요? 근데 진짜 사실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진짜 누가 저한테 꽁돈 주면 사겠는데 내 돈 갖고 은행에서 꺼내와서 사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저는 2차 전지 거의 원탑은 포스코 케미칼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약간 후발로 올라오는 애들이 네. 이제 엔캠이랑 동아기업 뭐 이런 것들. 사실 금양 같은 거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진짜 많이 올랐는데 후발로 올라오는 게 동아기업이랑 엔캠. 오늘도 아침에 밀리다가 다 치고 올라오면서 빨간불 나더라고요. 사실은 폐배터리 쪽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밀었던 종목은 이제 코스모화학이랑 이제 에코프로 이거 두 개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큰 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속 시장에서는 작은 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다 나도 리튬 할 거야. 나도 뭐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나도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뭐 엔킨 같은 경우는 리튬도 하고 원래 전해액이 되게 중요한데 전해액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그 부분하고 이제 폐배터리 쪽들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캠도 좀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최근에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 동아기업도 이제 전해액 업체인데 이쪽도 또 이제 리튬이라든지 뭐 다 폐배터리 이런 거 다 하는 부분들은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엮이고 있어서 개별적인 성향으로는 좀 그런 쪽들이 좀 움직이는데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원탑인 이유? 일단 대기업 뒷배가 있다. 포스코 사실 그룹이라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계속 증설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 계속 수주를 받으려면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능력이 100밖에 안 되는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상대는 1000을 원해. 그럼 나는 100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LNF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에코프로비움도 마찬가지가 됐고, 지금까지 올라온 원동력이 뭐였어요? 수주였잖아요. 수주를 받았으면 그걸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상증자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계속 올라왔는데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주 이슈가 끊기는 그 시점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수주를 받았으니까 얘네들이 몇 년도까지 이걸 납품하고 이걸 몇 년도까지 납품하면 지금 뭐 이 정도 멀티플을 줘가지고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끊어지면 당연히 거기가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수주 이슈가 나와야지만 해당 기업들은 더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증설 이슈도 계속 따라붙는단 말이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포스코가 있다. 돈 걱정은 안 한다. 일단 그 부분. 그 다음에 뭐 GM이랑 이제 뭐 얼티엄 셀즈 통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납품하는데 최근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도 계속 광물을 들여오는 계약들을 하고 사실 캐나다가 중국 못지않게 뭐 리튬이나 그다음에 뭐 저희 니켈, 코발트, 뭐 망간 다 재료잖아요. 양극재 재료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충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다 지금 캐나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업체랑 뭐 계약했다 뭐 이런 식이면 그러면 뭔가 재료가 공급이 원활해 뭘 만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포스코 그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느낌? 그러네요. 다른 확실히 2차 전지 밸류체인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좀 약간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질 때가 됐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것도 있고 너무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다 LNF는 이번에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빠꾸를 먹은 거잖아요. 정부가 기술 수출에 대해서 네네. 안 된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미 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미국에 다 들어가는데 일단 LNF는 막혔어요. 뭐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는 해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독자 진출 얘기도 하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독자 진출하기에는. 그럼 뭔가 또 조인트 벤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독자 진출하려면 돈 땡겨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좀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좀 한 번 정도 튈 수는 있는데 좀 탄력도는 옛날 고점을 강하게 넘기에는
새로운 수주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이 다 좋아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이게 다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 회사들 다 있으니까 근데 이쪽도 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소형주 단에서는 새롭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뭐 엔캠이나 동아기업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눌림목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나노신소재나 대주전자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음극재 쪽 그러니까 사실은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나 뭐 첨가재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편하거든요. 첨가재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만 딱 꼽으라고 그러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꼽고 뭐 약간 좀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도 화학 쪽이 조금 좋아지길 기다리면 LG화학도 괜찮다. 네, LG화학도 괜찮다라고 유미코어 인수하면은 또 이제 독보적인 또 1위로 올라서게 되니까. 그러네요. LG화학도 좀 소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화학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확실히 안 좋죠. 네. 그래서 시간 좀 필요하면 그쪽도 한번 보실만 하겠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뭐 누가 뭐래도 원탑이고 그죠? CATL을 또 대적할 수 있는. 근데 사실 2차 전지가 너도나도 다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다 하겠다고는 하지만 또 이쪽도 너도나도 다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과다 경쟁 시장이 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수요가 줄지는 않겠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지금의 화학주들이 힘들어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워낙 또 강하게 치고 나오고 새로운 소재도 많이 개발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은 당장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 선호할 수 있겠지만 또 어느 순간 또 기술력이 축적이 되면 또 다른 행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 좋다 그러고 누구나 다 진출하고 그러면은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물류센터도 뭐 사고가 막 터지고 그러는데 언젠가 막 물류센터 너도나도 막 물류가 필요하다. 물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커머스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 물류센터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 증권회사에서도 많이 팔았거든요. 사모펀드로 해가지고 이 물류센터를 얼마에 사가지고 계속 배당 수익을 받다가 나중에 매각하면 그 매각한 차익으로 너의 수익을 보존해줄게. 이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매각이 안 돼가지고 만기에 상환이 안 되고 만기 연장 들어가는 상품들이 생기고 있다. 진짜요? 네. 그러다 보면 물류센터도 그때 막 난리 났었을 때 고점이었던 것처럼 이게 너도나도 물류들만 안 돼요. 배추값 비싸다고 다 배추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배추값 폭락하잖아요. 폭락하죠. 네. 그럼 다 갈아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가 수급과 공급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시장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나타난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지금 왜 힘들어요? 이쪽도 지금 공급이 너무 과잉된 상태니까 그걸 가져가서 만들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제조업들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제조업들이 지금 재고를 잔뜩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재고가 늘어나. 만드는데도 공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재고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폭락이 일어나. 주가 빠져. 이런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하고 잘 조절이 됐을 때만 그 가격도 잘 지켜주고 그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이쪽을 그 다음 트렌드 산업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자회사들이 다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지금 사실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태조, 이방까지 또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정말 그 수명이 길게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도주로 자리 잡고 맞아요. 이게 또 폐배터리 쪽으로 또 넘겨지면서 계속해서 이쪽 섹터가 강세인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다음에 또 주도 섹터가 뭘까? 약간 좀 성장주 관점에서.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로봇이라고 말하면 욕을 먹을라나요? 아니야.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뭐 사실 로봇이 오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잖아요. 네, 저는 로봇을 계속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밀기 시작한 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저는 로봇은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로봇으로 수익 나는 기업이 없어서 이것들 다 깡통들인데 수익도 안 나는데 무슨 로봇이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번 9월 말에 이제 AI 대회에서 테슬라가 이족 보행 로봇 발표하거든요. 맞아요. 네. 어느 순간 집에서 밥 해주는 로봇이 생길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집에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이 없지만
어느 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이 생깁니다. 청소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봇 네네. 청소기는 뭐 잘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지만 그 로봇 청소기랑 대화할 날이 있어요. 뭐 작은 방이 좀 더러운 것 같다. 네. 가서 좀 청소를 해주겠니? 그러면 네. 가서 청소할 수도 있고. 네네. 지금은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만 뭐 단순히 뭐 리모컨으로 작동하거나 뭐 이러게 뭐 단순한 말은 알아듣지. 그렇죠. 네. 사실 요새 자동차도 말을 잘 알아듣거든요. 아무개한테 전화해줘 뭐 이런 거 잘 알아듣거든요. 네네. 뭐 이 근처에는 주유소 찾아줘 그럼 잘 찾아주거든요. 이게 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그다음에 그 로봇을 잘 구동할 수 있는 솔루션 기업들 이런 쪽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뭐 2000 몇십 년까지요? 30년까지인가요? 아, 30년까지 네. 맞아요. 무인공장. 무인화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철철 넘쳐나서 애 낳으면 가만 안 둔다고 하던 중국이 이제는 제발 애 좀 낳아라 막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있어도 힘든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단순 노동은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계속 생겨. 경기가 침체로 간대요. 그럼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인건비가 계속 고정비예요. 그럼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봇을 써야 되고 자동화를 해야 되고 요새 식당 가보세요. 다 패드로 다 주문해요. 아, 키오스크로 맞아요. 네, 주문하고 맞아요. 그죠? 요새는 커피가 저 백화점 갔더니 로봇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타서 이렇게 저는 주더라고요. 마셔봤어요. 저희 동네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네. 뭐 어느 때는 치킨을 하루 종일 튀긴대요. 로봇 치킨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런 로봇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 소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은 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수요, 노동의 대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짜증나는 게 요새는 무슨 카드회사 전화드리면 다 AI가 받아. 아, 그렇죠. 그러네. 뭐 눌러라. 난 사람이랑 말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좀 사람이랑 말할 수 있는 게 희소 가치가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간미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전기차 이외 자율차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고 다 로봇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로봇의 한 편이에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하고 로봇 이쪽을 그 다음 트렌드 산업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요새 택시 기사가 없어요. 영업용 택시. 그래요? 다 배달 라이더로 빠졌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영업용 택시 보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영업용 택시가 만약에 100대 있는 회사면 지금 다 40, 50대는 놀고 있고 또 나머지 40, 50대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인력이 없어요. 나중에 로봇이 운전해주는 택시가 나올걸요? 자율주행 로봇 택시. 그렇겠죠. 지금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그런 운송수단은 로봇 자율주행으로 하고 레벨 4. 그다음에 개인용 승용차도 레벨 4. 2027년까지. 그다음에 드론인 택배라든지 로봇 배송 다 빨리 추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대응한다 생각하면 그 다음 커질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볼 땐 로봇이고요. 산업용 로봇이 됐던 서비스용 로봇이 됐던 그 다음에 협동 로봇, 이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로봇이 됐던 그래서 로봇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두산. 네.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가 그 네. 로봇 만드는 네. 회사죠. 네. 그거 괜찮아요. 요새 그러면서 반응이 좋고 두산 주가도 엄청 올라요. 두산이 진짜 약간 지주회사고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주주회사인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매각하고 조금 약간 재무구조 개선시키고 자회사들이 지금 시장에 맞아요. 뭐 자회사들이 다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좀 인기 가까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들은 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거 많이 잘 가고 있고 다른 것도 로봇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다들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아직은 그죠. 숫자가 아직 나오지 네. 않아요. 그렇지만 2차 전지는 뭐 숫자가 나올 때부터 갔나요? 아니잖아요. 네네. 업황만 보고 가는 거죠. 지금 뭐 삼성 자산운용에서 9월 말 10월 초에 로봇 ETF도 나온다 그러면서 그래요?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그게 올랐고. 약간 일부러 약간 유입이 되는구나. 수급적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이후에 뭔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의 큰 틀을 본다라면은 로봇하고 뭐 인공지능 그런 쪽들 자율주행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쪽들이 그 다음 타자가 아닐까.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PBR 관점에서도 엄청 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 로봇 쪽에서 밸류를 확 받아버리면 정말 무섭게 오를 수도 있겠네요.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무섭게 오르고 지금 있어요. 일주일째 막 오르고 있어요. 하루에 막 10몇 %씩 오르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저평가 주식이 이렇게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시장이 가치주들도 선호하지만 가치주라고 해도 뭐랄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실적에 대해서도 되게 좀 민감해요. 방산주들도 정말 10년에 한 번 움직이는데 이번에 그렇죠. 수주라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전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수출주가 된 거예요. 진정한 수출주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제 자주국방이 다들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가는 것처럼 뭔가 산업의 물꼬라는 게 어느 순간 딱 트이다 보면 그게 또 트렌드가 돼버리거든요. 방산은 그동안 맨날 방산 비리 얘기만 나오고, 그죠? 그리고 막 북한에서 핵 쏘면 그때 잠깐 움직이고. 시장 안 좋을 때 좀 움직이고, 네. 방어주라고 하면서.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수출주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산업의 트렌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잘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어떤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긁어 모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주도주도 좀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1억이 있다면은 종목을 구하지 않겠지만 약간 같이 주면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주식을 한 30% 정도. 지금 이제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11월 달 되보면 이제 배당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을 한 30% 정도. 나머지 30%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섹터. 또 나머지 30%는 망하지가 않으면 바닥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낙폭과대한 종목들. 이런 걸로 이렇게 333으로 좀 안배해서 살 것 같아요. 현금은 1억을 주면은 좀 남겨놔야 되는데. 333이면 뭐 10% 남겨놓으면 되겠네요. 조금씩 뭐 매집을 하는 거죠. 한 방에 다 사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저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으로 뭐 하니까 그렇게 조금 배분을 해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땐 다 같이 힘들어요. 뭐 증권회사 직원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나요? 시장을 저도 20년 이상 봐왔지만 그러니까요. 희한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안 당해야지. 그런데 또 당하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당하다가 보면은 근데도 주식시장을 못 떠나잖아요. 한번 주식을 해서 된통 당하면 다시는 주식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자꾸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자꾸 잃어버려요. 조금만 좋아지면은 다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카지노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이 항상 저한테 찾아오는 손님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은행 이자보다만 나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절대 안 괜찮더라고요, 그게. 알기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만 나으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면은 시장이 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오늘 올라간 종목이 어제 빠졌던 종목이에요. 그죠? 오늘 빠진 종목이 어제 올랐던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빨간색 오른 것만 기억해요. 그럼 저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사실 시장이란 트렌드가 있고 방향성이 정해지면 쭉 뽑아내요. 그때 수익을 내면 돼요.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이더라도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 나한테 돌아올 타이밍을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다시 타이밍이 와요. 분명히 와요. 절대 와요. 알겠습니다. 진짜 와요. 네네. 이렇게 말하면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와요. 정말 10년에 한 번 움직일 것 같았던 방산주 움직였잖아요.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살렸잖아요. 이상하게 계속 타이밍이 딱딱딱딱 맞아요. 뭐든지 간에 올라갈 때 되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전혀 시장 트렌드와 달라서 정말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 있겠지만 최소 한 1, 2년만 참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 트렌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갖고 용기 내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망할 기업은 아니고. 예전에 보면 뭐 이 주식은 뭐 사가지고 장롱에다 묻어둬라 막 이런 주식들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코스닥 한창 옛날에 막 날아갈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묻어놓고 출장 갔다 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어놓을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재무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믿고 그 기업을 살 때는 그 기업의 미래를 볼 필요도 있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그 기업의 가치도 중요해요. 믿고 좀 장기 투자하려면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종목을 살 때 내가 그 기업을 믿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하고 샀으면 좋겠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저기 무슨 전문가가 이거 좋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사. 근데 사놓고서 이거 뭐 하는 기업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뭔가 종목을 선택하고 살 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끝내놓고 내가 그 기업이 최소 20-30%가 흔들려도 참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그 기본기를 좀 닦아놓고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식 어떻게 사고 파는지도 모르는데 주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해요. 동시호가인데 주가가 막 종시호가 때는 호가가 막 급등락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내가 분명히 10% 올라간 걸 봤는데 내가 그래서 팔려고 그랬는데 왜 안 팔아줘?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동시호가인데 어떻게 팔아요?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뭐 CB나 BW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좀 생각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 기업의 뭐 PBR이나 퍼나 이런 거 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해서 시장을 좀 참여하시면 좀 빠져도 내가 이 기업 공부해서 정말 충분히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샀다라면 견딜 수 있잖아요. 모르고 사니까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고 샀으면 이 기업이 시장 때문에 빠지면 손절을 할 게 아니라 나 이거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갖고 그 기업을 샀다면 그 기업을 믿으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그 기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기업 분석 제대로 안 하고 사도 그때는 막 사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막 사도 막 오르니까 맞아요. 사실 그때는 진짜가 아니었고 지금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 정말 맞아요. 내가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 함께할 만한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고 이러한 약간 불확실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20-30%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맞아요. 그렇게 돼야지 내가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잘 발굴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또 줄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살펴볼 만한 종목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덥석하지 마시고 꼭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니 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